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파고들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강남의 거리를 대낮처럼 밝혔지만 한윤아에게 그 빛은 구원이 아닌 추격자의 시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저주의 족쇄의 일뿐이었다. 18살 소녀의 가녀린 어깨는 거친 숨결에 가파르게 오르내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울려댔다.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없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의 그림자가 악몽처럼 그녀의 뒤를 바싹 뒤쫓고 있었다. 그들의 단단한 구둣발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윤아의 심장을 내리쳤다. 왜 나를 쫓는 거지?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수십 번도 더 되풀이되었지만 답을 찾을 여유는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셨던 작은 USB 하나. 윤아야, 이건 아빠의 모든 것이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그 유언이 그녀를 이 절망적인 도주로 내몰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손에 꽉 쥔 작은 희망의 조각과 온몸을 휘감는 지독한 공포뿐이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윤아의 발목을 붙잡았다. 등 뒤로 차가운 벽돌의 감촉이 느껴지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 한 줄기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 앞에 호텔 입구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수트,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아우라.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진성그룹의 최연소 CEO 권태민이었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호텔 직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었고 그의 주변으로는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투명한 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윤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처절한 본능뿐이었다. 저 남자라면, 저렇게 강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남자라면, 저 남자의 그림자 뒤에 숨을 수만 있다면 아주 잠시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계획이 아니었다. 발악에 가까운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윤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의 앞으로 달려나갔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권태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윤아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권태민의 세상이 순간 멈췄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충격이었다. 늘 완벽한 통제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길거리 한복판에서의 갑작스러운 키스는 그의 세계를 뒤흔드는 침략 행위나 다름없었다. 처음 느껴보는 낯선 온기와 희미하게 섞여오는 비에 젖은 풀잎 향기, 그리고 소녀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 그의 첫 반응은 본능적인 분노였다. 감히 누가 어떤 배짱으로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이 어리석고 당돌한 여자를 밀쳐내고 그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밀치기 위해 올라가는 찰나 그는 보았다. 질끈 감긴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그것은 유혹이나 계획된 도발의 키스가 아니었다. 절망과 공포에 내몰린 한 인간이 내지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비명이었다. 그 순간 그의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의문이 들어섰다. 윤아는 짧은 입맞춤을 끝내고 그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권태민이 아닌 그의 등 뒤,
그녀를 쫓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에게 향해 있었다. 남자들은 눈앞의 광경에 당황한 듯 잠시 우뚝 멈춰 서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권태민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마치 거대한 암사자 앞에서 먹잇감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하이에나들처럼. 추격자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유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았다. 권태민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석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나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차 쪽으로 이끌었다. 그의 행동에 저항할 힘도 이유도 없었다. 유나는 마치 인형처럼 그에게 이끌려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 올랐다. 육중한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이자 경호원인 강 실장이 백미러로 두 사람을 힐끔 쳐다봤지만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다. 권태민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옆 얼굴은 정교하게 깎아놓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완벽했다. 유나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두려움이 다시 온몸을 엄습했다. 추격자들에게서 벗어났지만 어쩌면 더 위험한 호랑이의 굴로 제 발로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팬텀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권태민은 차에서 내리며 유나에게 짧게 말했다. 내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더욱 위압적으로 들렸다. 유나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따랐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도시의 야경을 통째로 담은 거대한 통유리창이 있는 넓은 거실이 나타났다. 극도의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진 공간은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마치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은 듯했다. 권태민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무심하게 던지고는 홈 바로 걸어가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위스키 잔을 흔들며 거실 중앙에 서 있는 유나를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서 유나는 옷이 벗겨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춥고 공포와 긴장으로 인해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안으며 몸을 떨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신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마른 수건 하나를 그녀에게 툭 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마신 위스키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제 말해봐. 길거리에서 그딴 미친 짓을 한 이유가 뭐지?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집요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유나는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매력적인 남자와 단둘이 남겨졌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유나는 마른 수건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다고 해서 이 얼음 같은 남자가 과연 믿어줄까? 오히려 정신 나간 여자 취급을 하며 당장 경비원을 불러 끌어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권태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이 상황을 납득시켜야만 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게 유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해와 같았다. 그 안에서 헤엄치는 것은 호기심과 약간의 짜증, 그리고 철저한 계산이었다. 누군가 저를 쫓고 있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려 나왔다.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려면 뭔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행동을 해야만 했어요. 당신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횡설수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만은 진심이었다. 권태민은 미동도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자 유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권태민은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젖은 피부에 닿자 유나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누가, 왜 널 쫓는 거지? 그의 질문은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그 눈을 보고 있자니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나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 때문이에요. 어떤 기술 자료가 담긴 USB예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권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의 반응은 유나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비웃거나 무시하는 대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의 시선이 유나의 얼굴에서 그녀가 손에 꽉 쥐고 있는 작은 가방으로 옮겨갔다. 아마도 그 안에 USB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듯 했다. 그 기술이라는 게 뭔데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칠 만큼 대단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처음과는 달리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보였다. 유나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이 남자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 기술이에요.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그 연구를 하셨어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걸 빼앗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 남은 증거인 저와 이 USB까지 없애려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권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신약 기술, 억울한 죽음, 그리고 추격자. 마치 잘 짜인 삼류 드라마 대본 같았지만 눈앞의 소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투명해서 거짓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다. 권태민은 몸을 돌려 다시 바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잔을 내려놓고 깨끗한 유리잔에 따뜻한 물을 담아 그녀에게 건넸다. 유나는 의외의 행동에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일단 몸부터 말려. 그리고 네가 한 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증명해야 할 거야. 만약 네 말이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오늘 밤 네가 내게 저지른 무례함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테니까.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암묵적인 허락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그녀를 내쫓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 유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밤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권태민이 내어준 것은 그의 것이 분명한 몸에 맞지 않게 큰 흰색 셔츠와 회색 트레이닝 바지였다. 비에 젖은 차가운 옷을 벗고 뽀송뽀송한 면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욕실에서 나온 유나를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얼음장 같은 권태민의 시선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었다. 그의 차가운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사소한 배려가 오히려 유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굳게 닫힌 성문처럼 견고해 보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외로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유나가 소파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앉자 권태민은 몸을 돌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유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 아버지, 성함이 뭐지? 소속은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동정이나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는 차가운 이성만이 번득였다. 유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다. 한상진 박사님이세요. 작은 생명공학 연구소인 한서바이오를 운영하셨어요. 한상진이라는 이름에 권태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몇 년 전 획기적인 신약 기술로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가 연구 조작 스캔들로 순식간에 추락해버린 비운의 과학자. 당시에는 그저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 중 하나로 여기고 넘겼던 사건이었다. 계속해봐.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재촉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연구는 큐어 올, 큐르 올이라 불리는 유전자 치료 기술이었다. 암을 비롯한 여러 난치병을 정복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었고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다.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버지에게 한 남자가 구세주처럼 나타났다. 바로 거대 제약회사 태양그룹의 회장 윤성호였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전폭적인 지원과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던 아버지는 그의 가머니서를 믿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핵심 연구 데이터를 공유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윤성호는 데이터를 손에 넣자마자 돌변했다. 그는 아버지가 제공한 데이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마치 한상진 박사가 연구 결과를 날조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언론에 이 사실을 터뜨리는 동시에 자신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허 소송까지 제기했다. 평생을 바친 연구가 한순간에 거짓으로 매도당하고 명예와 신용을 모두 잃은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연구소는 파산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의지하며 괴로워하다. 결국 얼마 못 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병이 아니라 윤성호라는 악마와 세상의 잔인한 비난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유나에게 작은 USB 하나를 남겼다. 그 안에는 조작되지 않은 원본 연구 데이터와 윤성호가 아버지를 속이고 회유했던 모든 대화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게 진실이란다, 유나야.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유나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권태민은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가면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상진 박사의 사건, 그리고 윤성호라는 이름. 진성그룹의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던 시절부터 권태민에게 윤성호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숙적이자 경멸의 대상이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비열한 경영 방식은 재계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충분히 그럴 인간이었다. 눈앞의 소녀가 늘어놓는 이야기가 그저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증거를 보여줘.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유나는 망설였다. 이 USB는 아버지의 목숨이자 자신의 목숨 줄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를 어떻게 믿고 섣불리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진실에 대한 갈망과 윤성호라는 이름에 대한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던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암호화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만 열 수 있어요. 권태민은 USB를 집어드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손짓했다. 따라와. 그는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방 안에는 외부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차단된 독립적인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그의 사적인 공간이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였다. 네가 직접 증명해봐.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그는 컴퓨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복잡한 명령어들이 화면을 채우고 몇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치자 마침내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데이터와 임상 실험 기록,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통화 녹음 파일과 이메일들이 나타났다. 유나는 그중 하나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윤성호의 탐욕스럽고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박사,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기술만 좋다고 알아주나요? 그걸 포장하고 팔고 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임자지요. 순순히 기술을 넘기시면 피차 시끄러워질 일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와 윤성호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권태민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굳게 쥐어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윤성호가 최근 무리하게 바이오 사업을 확장하며 주가를 띄우고 있는 이유. 그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바로 이 훔친 기술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문제가 아니었다. 숙적인 윤성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넣은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자신은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것이다. 그는 화면을 보던 시선을 돌려 눈물을 참고 있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얼음장 같던 눈동자 속에 차갑고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윤성호의 목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그 비열한 잔향은 오랫동안 공간을 떠돌았다. 권태민은 한동안 스크린에 고정했던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던 차가운 분노는 어느새 날카로운 결단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한 소녀의 복수극이나 숙적을 공격할 단순한 기회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면전의 서막이었다. 그는 유나에게 다가가
컴퓨터의 전원을 직접 껐다. 오늘부터 너는 내 보호 아래에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집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네가 가진 그 USB의 소유권 또한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게 있다. 모든 복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한다. 너는 그저 내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돼. 동의하나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유나는 그의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보호자이자 동시에 감시자가 되겠다는 뜻이었다. 자유를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그 짧은 대답으로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권태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다. 강 실장, 지금부터 한서바이오의 한상진 박사 사건을 재조사하게. 관련된 모든 인물, 언론 기록,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뒤져. 특히 태양그룹 윤성호 회장과 그의 개인 비서실, 최민준 이사의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도록. 보안 등급은 최상급으로 올리고 모든 보고는 내게 직통으로 하게.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칼날 같은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강 실장은 어떤 질문도 없이 즉각 명령을 수행했다. 업무를 처리하는 그의 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전략가 그 자체였다. 그는 유나를 서재 밖으로 이끌어 손님용 침실로 안내했다. 방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필요한 건 뭐든지 강 실장에게 말하면 될 거야. 여기 있는 동안 너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다. 하지만 명심해. 내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우리의 계약은 그걸로 끝이야. 그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방문이 닫혔다. 유나는 거대한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비로소 찾아온 안전이었지만 동시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에 갇힌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의 회장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성호는 값비싼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부하들을 향해 잿더리를 집어 던졌다. 어떻게 된 거야? 고작 계집애 하나를 놓쳐 그의 얼굴은 평소의 사람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탐욕과 조바심으로 추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유나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가지고 있을 USB 때문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그의 불안한 외침에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빈틈없는 태도를 지닌 남자, 윤성호의 충실한 계이자 오른팔인 최민준 이사였다. 그는 윤성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였다. 윤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 이사를 바라보았다. 최 이사,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애를 찾아내. 산채로든 죽어서든. 그리고 그 USB 반드시 내 손에 다시 가져와야 해. 이건 명령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최민주는 고개를 숙여 보였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잔인함은 윤성호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정보전쟁의 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강 실장이 이끄는 진성그룹의 정보팀은 윤아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한상진 박사의 스캔들을 처음 터뜨렸던 기자들의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거액이 발견되었고, 태양그룹이 특허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핵심 연구원 몇몇을 거액의 돈으로 매수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모든 증거는 윤성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권태민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빛났다. 그 시간 동안 윤아는 황금 새장 속의 삶에 조금씩 적응해갔다. 그녀는 마냥 보호만 받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낮에는 권태민이 가져다준 태블릿으로 아버지의 연구자료를 복기하고 윤성호와 태양그룹에 대한 기사들을 모조리 읽으며 약점을 분석했다.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서 졸고 있는 그녀의 어깨 위로 서재에서 나온 권태민이 무심하게 담요를 덮어주고 돌아가곤 했다. 또 어떤 날은 매일 배달 음식이나 셰프의 요리만 먹는 그를 위해 서툰 솜씨로나마 따뜻한 김치찌개를 끓여주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교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민준의 끈질긴 뒷조사가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다. 윤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권태민의 차량 번호가 CCTV에 포착된 것이다. 최민준은 반신반의했지만 보고를 받은 윤성호의 생각은 달랐다. 권태민, 그 오만한 놈이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그는 이 모든 것이 권태민의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경고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진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서버가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공격당해 모든 데이터가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리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권태민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윤성호의 경고 메시지라는 것을. 강 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권태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생각보다 적의 움직임이 빨랐다. 그는 곧장 윤아가 있는 거실로 향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윤아는 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권태민은 그녀 앞에 멈춰 서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윤성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군. 그의 말에 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두 사람의 동맹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권태민은 그런 그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권태민의 선전포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윤아에게 이곳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격리된 안전가옥이었다면 이제는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쟁기지, 그 사령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권태민은 더 이상 윤아를 보호해야 할 연약한 소녀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는 강 실장과의 화상회의에 윤아를 동석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윤아도 아버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점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 일지, 습관, 그리고 윤성호와의 관계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기억 조각들은 진성그룹의 정보팀이 파악한 데이터와 결합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결정적인 퍼즐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 생활에도 작은 변화의 파도들이 일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삶은 자로잰 듯한 규칙과 규율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비서가 짜놓은 완벽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는 남자. 그의 펜트하우스 역시 주인을 닮아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윤아의 존재는
이 견고한 얼음 왕국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때로 그가 가장 아끼는 거실 소파 위에 읽던 책을 아무렇게나 놓아두었고, 정막만이 흐르던 아파트에 조용한 콧노래 소리를 채워 넣었다. 저녁이 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맡을 수 있던 음식 냄새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의 집을 채웠다. 어느 날 밤 연이은 비상회의로 녹초가 되어 돌아온 권태민은 어두운 거실과 마주했다. 텅 빈 집의 냉기가 유난히 시리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불빛을 발견했다. 갓 지은 밥과 따끈하게 데워진 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식사 거르지 마세요. 유나의 서툰 글씨체였다. 권태민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소박한 식사를 차려준 것은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텅 비었던 속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약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감정에 해류를 타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나를 시선으로 좇는 일이 잦아졌다. 아버지가 남긴 복잡한 연구 자료를 놀라운 집중력으로 해독해내는 그녀의 총명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굳건함,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아이 같은 순수함. 그 모든 것이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 낯선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그의 안에 각인되었다. 유나 역시 차가운 CEO에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 권태민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다.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그의 지친 어깨,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의 눈가에 스치는 깊은 고독.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는 이 남자에 대한 고마움이 어느새 존경과 연민, 그리고 혼란스러운 설렘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새벽 유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에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거의 동시에 방문이 벌컥 열리고 잠옷바람에 권태민이 달려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당황과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침대 옆에 앉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의 조용한 존재감은 유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한편 윤성호에 대한 조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강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윤성호는 단순히 기술을 탈취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정계와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오랫동안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며 자신만의 부패한 제국을 건설해왔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했고 한상진 박사의 사건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라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거학과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다. 문제는 증거였다. 윤성호는 모든 범죄의 흔적을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 뒤에 교묘히 숨겨놓았다. 유나가 가진 USB는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다. 유나는 밤을 새워 아버지의 연구 일지를 다시 훑어보다가 마지막 페이지의 한 구석에 암호처럼 적힌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청담동 피갤러리, 검은 수선화, 그림자 장부. 아버지는 윤성호에게 비밀 장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그 단서를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유나는 즉시 이 사실을 권태민에게 알렸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림자 장부.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윤성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최후의 무기였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펜트하우스 안에 침체되었던 공기가 다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권태민은 서재에 있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 서울의 지도를 띄우고 피갤러리의 위치와 내부 구조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윤아는 그의 옆에 서서 아버지가 남긴 메모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가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했다. 어느새 두 사람의 거리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완전한 파트너로서 권태민은 지도 위에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결연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여기다.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한 위험한 잠입이 계획되고 있었다. 윤성호는 초조했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어린 계집애 하나가 대한민국 재계의 빙상 같은 남자 권태민의 요새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은 그의 심기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최민준 이사의 보고에 따르면 권태민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진성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뒤를 캐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 신호였다. 윤성호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했다. 사냥감이 사냥꾼으로 돌변하려는 순간 먼저 목덜미를 물어뜯어 숨통을 끊어 놓아야 했다. 그는 더 이상 한윤아를 찾는 것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태민, 그 오만한 왕자의 성에 불을 질러 제 발로 뛰쳐나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의 공격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윤성호는 진성그룹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노렸다. 진성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던 송도 바이오테크 단지 건설 프로젝트. 그는 수년간 뇌물로 관리해온 정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건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었고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진성그룹의 자금난과 유동성 위기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연이은 악재의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윤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시각각 추락하는 진성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진성그룹의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긴급 이사회에서 임원들은 패닉에 빠져 언성을 높였다. 평생을 그룹에 헌신해온 늙은 임원들은 젊은 총수인 권태민의 경영 능력에 노골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권태민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며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임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무너져가는 조직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유일한 기둥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분노의 용암으로 들끓고 있었다. 윤성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것은 이제 한윤아의 복수를 넘어 진성그룹의 명운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생존 싸움이 되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권태민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냉정한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는 윤아에게 현재 그룹이 처한 상황과 윤성호의 공격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자신의 존재가 이 거대한 남자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윤아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전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밤새 아버지의 자료와 그동안 수집한 윤성호의 투자 패턴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윤성호는 언제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 같은 지름길과 은밀한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 사람의 탐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윤아의 말에 골치 아픈 서류에 파묻혀 있던 권태민의 시선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적의 가장 큰 강점은 종종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한다. 권태민의 머릿속에서 복잡했던 전환기 한순간에 정리되며 거대하고 위험한 계획의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윤성호의 탐욕을 이용한 완벽한 덫을 놓는 것이다. 그는 즉시 강 실장과 해외 지부의 핵심 인력들에게 극비 전문을 보냈다. 작전명은 이카루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스스로 파멸하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이었다. 덫을 만드는 작업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해외 인맥을 동원해 스위스의 유령 바이오 회사를 설립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와 조작된 연구 논문, 그리고 푸른 눈의 외국인 배우를 내세운 가짜 CEO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 미끼의 핵심은 바로 가짜 신기술이었다. 윤하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윤성호의 전문가 팀조차 감탄할 만큼 혁신적이지만 실제로는 구현 불가능한 치명적인 오류를 숨겨놓은 가짜 특허 기술을 설계했다. 그것은 윤성호 같은 기술 약탈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사과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황금 같은 기회에 대한 정보를 윤성호가 항상 주시하고 있는 정보 브로커 채널로 흘려보냈다. 거래 조건은 단 하나, 거액의 투자금을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윤성호의 비자금 계좌를 통해 비밀리에 송금하는 것이었다. 계획의 전모를 들은 윤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도덕적인 고뇌, 권태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괴물을 잡으려면 때로는 더 지독한 괴물이 되어야 하는 법이야. 정의는 언제나 고상한 방식으로만 실현되지는 않아. 그의 말에는 이 비정한 세계를 지배하는 냉혹한 법칙이 담겨 있었다. 윤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의 세계에, 그리고 이 전쟁의 법칙에 완전히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태양그룹의 회장실, 최민준 이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스위스에서 온 극비 정보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다. 보고를 듣는 윤성호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진성그룹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까지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완벽한 덫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미끼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이카루스 작전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스위스의 유령 회사 헬베티아 진테크는 윤성호라는 탐욕스러운 물고기를 낚기 위한 완벽한 미끼였다. 권태민이 섭외한 가짜 CEO와 연구팀은 화상회의를 통해 윤성호의 이성을 교묘하게 마비시켰다. 그들은 윤성호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그의 사업적 통찰력을 칭송하며 이 위대한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성호 회장뿐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진성그룹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자신감에 취해 있던 윤성호는 평소의 교활함을 잃고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실무팀에게 실사를 재촉했고 눈앞의 대어를 놓치지 않으려는 조급함은 결국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계약 체결일과 비자금 송금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펜트하우스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단 한 사람, 최민준 이사만은 짙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완벽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는 마치 자신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그는 공식 실사팀과는 별개로 헬베티아 진테크라는 회사 자체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서류가 아닌 사람의 흔적을 쫓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조사는 곧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그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권태민이 있다면 그 연결고리는 단 하나, 사라진 계집애 한윤아일 수밖에 없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권태민의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권태민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최고급 펜트하우스. 그곳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을 가진 식자재 업체가 매일같이 물품을 배달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최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자신의 해결사 팀을 움직였다. 목표는 공격이 아닌 펜트하우스 내부의 인기척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고 어둠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물 유지보수팀으로 위장한 최 이사의 부하들이 첨단 보안 시스템을 뚫고 펜트하우스가 있는 최상층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처음부터 권태민의 그림자, 강 실장의 감시망에 모두 포착되고 있었다. 강 실장은 즉시 건물 전체에 보안 시스템을 비상모드로 전환하고 곳곳에 배치해둔 자신의 경호팀에게 조용한 신호를 보냈다. 화려한 로비나 복도가 아닌 건물의 심장부인 서비스 통로와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총성 하나 울리지 않았지만 프로들 간의 격투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뒤섞여 더욱 치열하고 잔혹했다. 바로 그 시각, 권태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윤성호 측 법무팀과 마지막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완벽했다. 그러나 그의 개인 단말기에 강 실장으로부터 코드 레드라는 단 한 줄의 비상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그는 화면 속 윤성호의 변호사들을 향해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의 머릿속은 번개처럼 회전했다. 수개월간 공들인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이었지만 유나의 신변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계약과 그녀의 안전,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애초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권태민은 망설임 없이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그가 펜트하우스로 질주하는 동안 그의 심장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강 실장의 팀에 의해 정리된 후였다. 최 이사의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었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태민은 집 안을 둘러보다 거실 가장 안쪽 구석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웅크리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차가운 이성의 갑옷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와락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가 꽉 잡은 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거칠고 절박한 감정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의 품에 안긴 유나는 처음으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자신을 향한 그의 걱정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격렬한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이 더 이상 계약이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둘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음을 깨달았다. 권태민에게 유나의 안전은 그룹의 명운보다 중요한 그의 모든 것을 건 최우선 순위가 되어버린 것이다. 유나 역시 그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잠시 후 유나의 안전을 확인한 권태민은 그녀를 부드럽게 떼어놓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몇 배는 더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서렸다. 감히 그녀를 해치려 했다. 윤성호는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 권태민은 다시 서재로 돌아가 자신의 팀에게 단 한 줄의 명령을 전송했다. 덫을 조여라.
날이 밝는 대로 사냥을 시작한다.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다. 태양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다.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은 상기된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단상 중앙에 선 윤성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곧 스위스의 혁신적인 바이오 기업 헬베티아 진테크의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계약 하나로 태양그룹은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서고 숙적인 진성그룹은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감에 찬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며 권태민은 이 연극의 비참한 패배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태양그룹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윤성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뜬 전자계약서에 의기양양하게 서명했다. 동시에 그의 지시에 따라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이 스위스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 사령부, 자금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뜨는 순간 팀원들은 조용히 환호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 불법 비자금이 움직였고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카루스는 스스로 태양을 향해 날개를 던진 것이다. 윤성호의 서명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권태민. 그리고 그의 양옆에는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축제 분위기에 끼얹은 찬물과도 같았다.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기자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단상 위에 윤성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의 화려한 미소는 불신과 경악으로 뒤틀린 가면이 되어 있었다. 권태민은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윤성호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윤성호 회장, 당신의 화려한 쇼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성호의 성공적인 M&A를 보여주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흘러나온 것은 과거 윤성호가 한상진 박사를 협박하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뒤이어 태양그룹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다시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는 복잡한 자금 세탁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한 박사의 연구 조작 스캔들을 터뜨린 기자들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 그리고 마침내 권태민의 팀이 청담동 피갤러리의 비밀 금괴에서 찾아낸 그림자 장부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펼쳐졌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질문, 수사관들의 외침이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윤성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검사들이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꺼내 보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의 얼굴이 극도의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권태민의 손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바로 그때 혼란스러운 인파 속 강 실장의 보호를 받으며 출구 근처에 서 있는 한윤아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저 계집애 때문에, 모든 것은 저 계집애 때문이었다. 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이성을 잃은 윤성호는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유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서명대에 있던 날카로운 만년필을 집어든 채였다. 강 실장이 앞을 막아섰지만 윤성호의 움직임은 광기에 차 있어 예측 불가능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권태민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유나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움직임은 방어에서 그치지 않았다.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긴 그는 분노와 아드레날린에 휩싸여 윤성호와 직접 맞붙었다. 잘 훈련된 격투가와는 다른 모든 것을 지키려는 남자의 처절하고 거친 몸싸움이었다. 짧지만 격렬한 사투 끝에 권태민은 마침내 윤성호의 손에서 만년필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를 바닥에 제압했다. 회장님, 수사관들과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윤성호를 끌고 나갔다. 연 회장에는 그의 저주 섞인 고함만이 메아리쳤다.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자 권태민은 팔에 난 깊은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유나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미친 듯이 살폈다. 무너진 제국의 폐허 속에서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눈앞의 그녀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듯 유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모든 싸움은 끝났다. 권태민은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게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심 어린 안도의 미소가 처음으로 피어올랐다. 길고 긴 폭풍이 마침내 지나간 것이다. 태양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태양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윤성호가 저지른 온갖 비리들을 대서특필했고 그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처럼 여겨졌다. 폭풍이 지나간 후 권태민의 펜트하우스에는 아주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권태민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유나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함께 수많은 밤을 새우며 지옥의 문턱을 넘어온 그들은 이제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나는 소독솜으로 그의 뺨에 난 작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차가운 피부 아래로 그녀를 향해 뛰고 있는 따뜻한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는 듯 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윤성호와 최민준을 비롯한 그의 하수인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권태민이 제공한 그림자 장부는 대한민국 사회에 숨어있던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태양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비리의 온상이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한상진 박사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재수사를 통해 그의 모든 연구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언론은 그를 거대 자본에 희생된 비운의 천재 과학자로 재조명했다. 맑게 갠 어느 가을날 유나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비석 앞에 신문을 곱게 펴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권태민은 언제나처럼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음 해봄, 유나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도망치던 18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생명공학과에 당당히 합격한 자신감 넘치고 총명한 20살의 숙녀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된 것이다. 그녀는 때때로 진성그룹의 본사를 찾아 권태민을 만났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이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였다. 권태민 역시 변해 있었다. 직원들은 얼음 왕자 같던 그가 부드러워졌다고 수군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머무는 일이 잦아졌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로운 고독이 아닌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유나의 존재가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을 완전히 녹여버린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거리 위를 걷고 있었다. 쫓고 쫓기던 절박한 밤이 아닌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서로에게 장난스러운 농담을 건네며 웃고 있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권태민이 걸음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아는 깊은 애정과 따스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감싸고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외쳤던 비명의 키스도 계산된 전략의 키스도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했으며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깊고 변치 않을 사랑의 키스였다. 길거리 한복판에서의 뜻밖의 입맞춤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그 하룻밤의 기적은 결국 두 외로운 영혼을 위한 운명이 되었다.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그 빛을 향해 걸어 나갈 것이다. 영원히.